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소일거리 삼아 동네 포도밭이나 농사일에 찾아다니며 일당받고 일하죠. 무릎이 좀 아프긴 해도 아직 건강해 남신세지지 않고 살아갈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롭던 저의 노년에 갑자기 외아들 내외가 참견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자식은 부모가 백발이 되어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고마워하긴커녕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죠.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 또래 많은 분이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저의 72번째 생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침부터 미역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했을 텐데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부엌으로 나가 미역을 불려놓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텃밭에 상추며 깻잎이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었죠. 물 한 바가지 들어가는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하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생일에는 잊지 않고 전화해주는 게 고마웠죠. 엄마 오늘 생신이잖아요. 저희 오후에 내려갈게요. 애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네요. 아이고 바쁜데 무슨 전화만으로도 충분한데. 에이 그래도 생신인데요. 3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덩그러니 혼자 있던 집이 갑자기 활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온다니 군대 간 손주 빼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거였죠.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어요. 얼른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방 이불 햇볕에 널고 거실 구석구석 걸레질하고 화장실까지 깨끗이 닦았어요. 오랜만에 오는 아들네에게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더군요. 간단하게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 들어있었어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과 마을 일 도와주고 받는 일당에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어보니 80만 원 정도 되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거였죠. 멀리서 오는 애들 오늘은 내가 밥 한번 사주고 싶네. 그때 동네에서 제일 괜찮다는 한우 고깃집이 떠올랐어요. 평소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곳이지만 그날은 특별한 날이니 갈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까지 잡았어요. 두 아이에게 맛있는 한우를 먹여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하더군요. 시간이 한참 흘러 아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가만히 기다리기가 갑갑해 집 앞에 나가 서성였죠. 잠시 후 처음 보는 차가 대문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니 아들이 먼저 내리고 뒤따라 며느리도 내리더군요. 며느린 새로 산 것처럼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언제 바꿨는지 차도 제가 처음 보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저를 본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얼른 상자를 받으며 말했죠.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생일이 뭐 대수라고. 아무튼 고맙다. 잠시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승진했다고 하더군요.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 잘 됐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얼굴을 살피며 살갑게 물었죠.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병원은 잘 다니세요? 그럼 건강하지.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른 데는 아픈 데도 없어. 다행이네요. 혼자 계시니까 항상 걱정되거든요. 그 사이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제 말에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가요? 어디 예약하셨어요? 응, 동네 고깃집에. 이 동네 사람들은 생일은 다 거기 가. 내가 좋은 한우 특수 부위도 빼놓으라고 했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보며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들떠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평소 안면이 있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말씀 들었어요. 예약을 다 주시고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쑥스러운 듯이 말했죠. 오늘 내 생일이라고 아들 내외가 와서요. 그러셨군요. 생일 축하드려요. 안쪽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는 깔끔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도 넓고 의자도 편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특수 부위 모듬 큰 걸로 주세요. 꽃등심, 만창살, 부채살 있는 걸로요. 그리고 된장찌개랑 냉면도 하나씩 주시고요. 네, 어르신,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들네한테 제대로 한턱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뭔가 불편한 기색으로 묻더군요. 어머니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셋이 다 먹기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어. 여기 한우가 아주 살살 녹는다고 인기가 많으니 한번 먹어보자. 잠시 후 상차림이 시작됐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올라오고 숯불도 피워졌죠. 빨갛게 달아오른 숯 위에 철망을 올리니 본격적으로 고기 구울 준비가 됐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마. 고기가 나오기 직전에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나이 들면 그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화장실에 가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한우 먹는 모습을 볼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주방 뒤쪽에 있는 화장실에 다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며느리가 주방 쪽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급하게 뛰어가지?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방금 특수부위 주문한 거 취소하고 갈비탕 3개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난감해하는 직원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손님, 근데 이미 고기 준비 다 됐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잖아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잘못 주문하신 거예요. 원래 갈비탕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어르신이 일부러 좋은 걸로 시키신 것 같던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즘 좀 깜빡깜빡하세요. 아마 헷갈리신 것 같으니 빨리 바꿔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접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제가 시킨 한우를 갈비탕으로 바꾸고 있더군요. 곧이어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어리 빠진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룸으로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예약까지 하며 따로 부탁한 메뉴를 상의도 없이 바꾼 게 황당해서 한 소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안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빨도 없는데 무슨 한우를 시켜? 그게 돈이 얼만데. 그때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일부러 시키신 걸 마음대로 바꿔도 돼? 준비 다 해놨을 텐데. 구운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우린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오늘아 기름값도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식한테 미안한 걸 모르셔? 하여튼 나이 먹으면 염치도 눈치도 없어진다니까.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저녁 드셨을 텐데 갈비탕도 과분하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들뜬 마음에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 말을 먼저 하지 않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며느린 제가 한우를 사주려고 알아서 주문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돈이 아까워 메뉴를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제가 산다고 먼저 말하지 않은 건 실수였지만 돈 아깝다고 시어머니가 시킨 걸 묻지도 않고 바꾼 게 섭섭했어요. 거기다 집에 들어설 때 언뜻 보니 아들도 외제차로 바꾸고 며느리도 명품 가방을 또 산 것 같던데 시어머니 생일에 한우 사주려니 그 돈은 아까웠던 것 같아 씁쓸했죠.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있고 아들이 저를 향해 물었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사람이 많아서 좀 기다렸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들어왔죠. 손님, 갈비탕 3개 나왔습니다. 뜨거운 갈비탕이 각자 앉은 자리 앞에 놓였습니다. 제가 주문한 특수부위 모듬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다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메뉴 바꿨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이도 많이 빠지고 약하신데 질긴 고기 드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갈비탕이 부드럽고 어머니 드시기 좋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며느리가 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물을 한 입 먹더니 호들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여기 갈비탕 진국이네요. 어서 드셔보세요. 고기도 많고 부드러워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러게. 진작 임플란트를 해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솔직히 제가 이가 부실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한다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돈이 워낙 비싸다고 하니 엄두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기를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조금 작게 잘라서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한우를 시킨 건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먼 길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 먹이고 싶은 거였는데 서운한 마음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겠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아 며느리가 오해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네요. 그래서 뜨거운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목구멍으로 마치 돌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편치가 않았죠.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며느리는 또 생글거리며 물었어요. 어머니 맛있으시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다. 다행이네요. 역시 어머니한텐 부드러운 갈비탕이 딱 좋아요. 밥 먹는 동안 며느린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산 명품 가방 자랑, 다음 달에 갈 해외여행 계획, 아들 차 말고 자가로 쓸 차를 한 대 더 사고 싶다는 얘기까지. 그러면서 정작 시어머니 생일엔 한우 한 점 사가기 아까웠던 겁니다. 아들은 연신 갈비탕 그릇에 코를 박고 밥만 퍼먹으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상할 어미 마음도 모르고 야박한 며느리를 탓할 줄도 모르고.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절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괜찮아. 너희 시아버지 떠난 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익숙하지. 그래도 나이 드실수록 혼자는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서론이 길고 빙빙 돌리는 걸로 봐서 무슨 얘긴가를 꺼내려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갈 때 제가 얼른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 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낼게요. 아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너희 한우 사주려고 특별히 마음먹고 여기를 예약한 거였어. 이 집이 인근에서는 제법 손에 꼽히는 특수부위 맛집이거든.
근데 우리 속 깊은 며느리 덕에 연한 갈비탕 잘 먹고 내 돈도 굳었구나.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럴 줄 알고 메뉴 바꾼 거예요. 엄마 부담 안 드리려고. 그래? 고맙다. 그런 저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며느린 못내 아쉬운지 한우 먹는 다른 테이블을 슬쩍 보고 입맛을 다시더군요. 속으로 좀 고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슬쩍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럴 땐 항상 뭔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지 열심히 밑밥을 깔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좀 알아본 게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 뭔데 그러니? 일단 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커피를 타온다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며느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럴 때는 부부가 손발이 척척 맞더군요. 며느리가 꺼낸 서류에는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아세요? 나라에서 어르신들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알지. 이 동네에서도 그거 신청해서 집으로 사람이 와서 돌봐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 아이 근데 그건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혼자 거동이 불편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머니가 이걸 받으시면 요양원도 적은 돈으로 갈 수 있고요. 집에 요양보호사도 올 수 있어요.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받고요. 며느리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건강해. 그런 거 필요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거다. 어머니, 특별히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아픈 척만 해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픈 척이라니?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커피를 들고 나오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요. 조금만 과장하면 등급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제 말에 며느리가 답답하다는 듯 살짝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실제로 무릎도 아프시고 혼자 살림하기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과장해서 아픈 척하면 공짜로 몇 시간씩 매일매일 사람이 집으로 와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쳐요? 이거 다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혹시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라도 알아보는 게 좋을까 싶기도 했어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시죠?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낙상이라도 하시면 어쩌나, 식사는 제대로 챙기시나 늘 신경 쓰여요. 그렇다고 저희가 생돈으로 사람을 쓰려면 한 달에 좋게 200만 원은 넘게 줘야 해요. 이번엔 아들이 넘겨받아 계속 설명했죠. 그래요 엄마. 적은 나이도 아니신데 혈압까지 있으시고 제가 진짜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나라에서 보조금 받으면 몇 시간씩 사람이 와서 돌봐드린다고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일도 훨씬 잘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좋고 저희도 좋은 일이잖아요. 두 아이는 침까지 튀겨가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와서 돌봐줄 정도면 어디가 심각하게 아파야 할 텐데 저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뿐더러 날품 팔아 돈까지 버는데 그런 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예, 너희 말은 알겠는데 보다시피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아픈 곳이 없잖니? 그때 며느리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특히 치매 증상이 있으면 등급받기가 훨씬 쉬운 것 같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네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치매? 아니 나는 멀쩡한데 어떻게 치매로 등급을 받니? 아니에요, 어머니. 깜빡깜빡하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런 거 강조하고 조금만 정신없는 척 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저는 치매는커녕 또래보다 기억력도 좋고 정신도 또렷했어요. 매일 신문도 읽고 한자 공부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린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이미 제가 다 알아보고 신청했어요. 다음 주에 집으로 판정하는 사람들이 온다네요. 그때만 좀 아프신 척 해주세요. 아픈 척이라니 어떡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없는 척 헛소리 하시고 다 까먹은 것처럼 하시면 돼요. 가끔 먼 산도 한번 보시고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죠? 며느리의 말이 계속됐지만 저는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오는 날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어머닌 그냥 제가 눈짓하면 멍한 표정 짓고 묻는 말에 동문서답만 하시면 돼요. 아유, 그게 될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집을 다녔을 텐데 그 정도 눈치가 없겠니? 괜찮아요. 제가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 어머닌 저만 믿으시면 돼요. 혹시 알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나중에 어머니가 어디 다치시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허둥대는 것보다 지금 받아놓으면 좋죠. 나중을 위해서 보험 들어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아들네는 늦게까지 저를 설득하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며느리가 또 한 번 당부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날 판정 나오시는 분들한텐 절대 똑바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행동도 좀 하시면 좋고요. 이상한 행동? 내 같은 말 반복하기, 엉뚱한 대답하기, 날짜 모르는 척하기 이런 거요. 이런 게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래요. 제가 다 메모해 드릴게요. 며느린 종이에 뭔가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치매 연기하는 방법이라고 제목까지 커다랗게 적어놨더라고요. 저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마음을 담은 것 같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이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네와 밥 먹을 생각에 들떠있던 아침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나중을 위해서라고 포장해도 결국 저에게 돈 쓰기 싫어 어떻게든 등급 받아두자는 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쩡히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들쑤시는지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며느리 말대로 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요. 갑자기 다치기라도 하면 제 돈으로 사람을 쓸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신세질 수도 없으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더군요. 괜히 싫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원망 들을 것 같아 겁이 났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한테 치매 연기를 하라니 나이 들었다고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줄 아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마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부엌에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시는데 고깃집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빨도 없는데 무슨 한우를 시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등급을 받아두면 정말 아들네가 더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넘는 세월을 남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한텐 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제가 드린 종이 보셨죠? 그래 봤다. 그거 꼭 연습하셔야 해요. 판정 나오는 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텐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해요. 아시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 네, 어머니만 믿을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어머니랑 저희를 위한 거예요. 아셨죠?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 간병인 하나 쓰려면 허리가 휠 거예요.
근데 등급 받아두면 어머니나 저희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위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말이 떠올라 씁쓸했어요. 저를 위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치매 연기를 하라니 갑자기 울컥해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불안해졌어요. 치매 연기가 영 자신 없었거든요. 평생 거짓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내가 치매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같아선 며느리에게 당장 연락해서 절대 못한다고 얼른 판정 신청을 취소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잠깐 수치심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맞는 일은 아닌데. 이러다 그 사람들이 눈치라도 채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수요일 저녁이 되자 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인 거 아시죠? 준비되셨어요? 그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어머니, 내일은 아침 먹지 마세요. 왜? 그게 조금이라도 기운이 없어 보여야 판정받기 좋을 것 같아서요. 대신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까지 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제가 치매 환자인 척을 해야 한다니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건가 싶어 한숨만 나왔네요.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 온 사방이 캄캄했죠. 그 어둠이 마치 제 앞날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몇 시간 뒤 드디어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며느리가 9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며느리가 아침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배가 고프지만 아침밥은 포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 따르기로 했어요.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준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날짜를 물으면 모른다고 하기, 가족 이름을 헷갈리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기, 갑자기 옛날 이야기하기, 화장실을 못 찾는 것처럼 하기. 종이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에게 정말 바보가 되라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8시 반쯤 되자 예정보다 일찍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가 저에게 특별히 친절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안 드셨죠? 그래, 안 먹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거라도 좀 드세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줬습니다. 이건 뭐니? 비타민 음료예요. 몸에 좋아요. 배고프실 테니까 이거라도 다 드세요. 목이 마르기도 했고 배도 고파서 음료수를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 마시고 나자 며느리가 또 다른 음료를 권했어요. 이번엔 요구르트였죠.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거절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계속 권했습니다. 판정관들이 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배고프시지 않게 미리 드세요. 그렇게 연거푸 음료수 2개, 요구르트 3개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데 거절해도 자꾸 권하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 판정 잘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실제로 가끔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걸 좀 과장하는 것뿐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며느린 계속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헌데 9시 반쯤 되자 또 뭔가를 주더군요. 이번엔 차였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차 드세요. 긴장 푸시라고요. 아니, 나 배가 부른데. 그래도 드세요. 목 안 마르세요? 이상하게도 계속 목이 마르긴 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싶어 차를 또 마셨어요.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나가서 문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나왔습니다. 2명의 판정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판정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부터 물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뭐 그런 건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옆에서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일부러 틀리라는 신호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 아니 뭐였더라? 거짓말을 하는 저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뇨. 오늘이 며칠이죠? 글쎄 월요일? 아니야 일요일인가? 판정관들이 뭔가를 적었습니다. 며느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마신 음료수들 때문인지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좀...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판정 중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금방 끝나요. 하지만 판정은 계속됐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급해졌어요. 다리를 꼬고 참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 정말 화장실 좀 가야겠어. 이번엔 정말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판정관들도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오세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왜 이래? 다시 한번 힘껏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문이 잠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상한 일이었네요. 지연아! 지연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정말 급했거든요. 며느리가 복도로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화장실 문이 안 열려. 왜 잠겨있지? 잠겨있다고요? 이상하네. 며느리가 와서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어머니 조금만 좀 참으세요. 제가 열쇠 찾아볼게요.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고 저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어요.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때 열쇠를 찾는다던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정단들은 복도 끝방에 있고 뚝 떨어진 현관에서 전화를 받는 것 같더군요. 여보, 지금 판정 중이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아주 완벽해. 며느리는 흡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다리를 꼬며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화장실 못 가서 난리야. 내가 문을 잠가놨거든. 저러다 오줌 못 가리면 바로 1등급이래. 화장실도 못 찾았다고 하면 한 번에 통과될 거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등급을 잘 받기 위해 화장실 문을 잠근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20년을 넘게 가족으로 산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치욕스러울지,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지 그런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웃으며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음료수 잔뜩 먹였더니 완전 급한가 봐. 조금만 더 버티면 실수할 것 같은데. 그럼 완전 대박이지. 알았어. 이러다 들키겠다.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고 기다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짓까지 한다니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짐이 된다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까지 짓밟으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잠시 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피눈물이 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평생을 살면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생겼으니까요. 그 집에서, 그 상황에서, 그리고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어요. 그때 제 모습을 본 며느리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판정 중이잖아요. 이렇게 나가시면 등급 못 받아요. 제가 화장실 열쇠 금방 찾아드린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놔라 놔! 가야 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판정관들이 달려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순간 며느리가 판정관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자주 이러세요. 갑자기 흥분하시고 아무래도 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판정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를 기록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그 상황이 저를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걸요. 기록을 마친 판정관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일단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록한 내용으로 등급 심사하겠습니다. 판정관들이 떠나자 며느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완벽했어요. 분명 등급 잘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화장실 열쇠 여기 있어요. 방금 찾았는데 깜빡했네요.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열쇠를 꺼내 보였습니다. 일부러 숨겨두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급하게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소리도 없이 울어야 했죠.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장실에서 조용히 나오는데 며느리가 또 속삭이듯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어머니가 완전히 치매 환자처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셨다니까? 갑자기 막 문으로 달려가시고 아들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 분명히 등급 잘 나올 거야. 자긴 부동산 알아봤어? 뭐? 이 집이 2억이 넘는다고? 아, 땅이 넓고 큰 길가에 있어서 그렇구나. 아우, 아무튼 잘 됐다. 이제 등급 나오면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아서 그 주식에 넣기만 하면 돼. 돈 만들어 놨다가 그 사람이 신호주면 넣기로 했어. 적어도 3배는 장담한다고 했다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아 꼭두가시 노릇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인간은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려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예요. 집을 팔려면 저를 어딘가로 치워버려야 하는데 생돈 들이기는 싫으니 거짓으로 판정까지 받아 싼 값에 요양원에 버리고 싶었던 거죠. 너무나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방으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저 인간들이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증명해야 내가 강제로 고려장 당하지 않을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마을 청년회에서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해 뭔가 추진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회 회장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범죄 피해가 많아서 마을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실 건 없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거예요. 거기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사생활 노출되지 않도록 방은 말고 거실하고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달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평소엔 신경 쓰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년회 사람들이 나와서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갔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고맙다고만 했었는데 그 카메라에 그동안의 일들이 다 녹화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천장 구석을 살짝 올려다봤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카메라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게 잘 녹화되고 있는 신호라던 말이 떠올랐어요.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나오셨어요? 점심 드셔야죠. 그러더니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찬도 많이 준비했더군요. 아마 등급 판정이 잘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는다는 게 역겨웠거든요. 왜 안 드세요? 배 안 고프세요?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며느리가 슬쩍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정신 없으셨죠? 이제 다 끝났어요. 등급 잘 나올 일만 남았으니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근데 어머니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솔직히 갑자기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 줄 알고 저까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판정관들은 완전히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아마 적어도 2등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싼 값에 요양원에 버리고 이 집을 팔아먹기 아주 좋겠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뒤로도 신이 난 며느리가 계속 떠들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CCTV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죠.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엔 그 일랑 같이 올게요. 그때 상의드릴 일이 좀 있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방으로 뛰어가 핸드폰에서 청년회장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 그 CCTV 말인데요. 그게 녹화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빨간 불빛이 반짝이면 정상 작동되는 거라고요. 24시간 녹화되고 있고 한 달치는 저장돼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이랑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도 찾아볼 수 있나요? 네, 다 녹화됐을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와주시면 고맙겠어요. 30분 후 청년회장이 도착했습니다. 말이 청년회장이지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라 40이 훌쩍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보다야 기계도 잘 다루고 무엇보다 참
친절했죠. 어르신, 뭘 확인하고 싶으세요? 일단 오늘 오전 9시, 아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녹화된 걸 찾고 싶어요. 청년 회장이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조작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영상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 제가 화장실 가려고 하자 막는 장면, 부엌에서 전화통화하는 장면, 청년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뭡니까? 혹시 저분이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근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구죠? 회장님, 사실은 저는 청년 회장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어르신, 이건 엄연한 노인학대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시도도 문제고 그걸 강요한 것도 엄연히 형사고발감이라고요. 알아요. 그런데 아들도 같이 처벌받겠죠? 솔직히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손으로 외아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드님이 공모하신 거라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제 생일날의 영상도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내서를 가져와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청년 회장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도 공모한 게 맞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증거는 충분했지만 당장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낳은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너무 가혹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청년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히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참으시면 앞으로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뭔가를 빼내려고 무리한 짓을 할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제가 그냥 참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더 대담한 짓을 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시달림당하는 노인에 관한 뉴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침내 어려운 마음을 정하고 물었어요. 읍내 경찰서로 가면 될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제가 아는 형사님이 계시는데 연락을 해볼게요.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형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영상을 보더니 바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시도, 노인학대, 사기,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요즘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실형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형사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어요.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확보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증거 제출하실 거 없어요? 그때 주머니에 있던 쪽지가 생각나 꺼내 보였습니다. 형사가 종이를 펴자 며느리가 꼼꼼하게 적은 글씨가 나타났죠. 치매 연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이자 형사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며느리한테 전화하셔서 집으로 부르실 수 있나요? 본인의 자백이 있으면 구속이 더 쉬워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예, 내가 아까 할 말이 있었는데 깜빡했어. 집으로 다시 좀 와줄 수 있니? 제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니 소리쳤어요. 어머, 왜요? 혹시 오늘 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등급 판정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그 말에 며느리가 즉각 반응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안 그래도 그 근처에서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멀리 안 간 모양이에요. 금방 온다곤 하는데. 네, 그럼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며느님이 추가로 뭔가 말씀하시면 녹음해 주세요. 형사들은 밖으로 나가고 저는 혼자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켤 준비를 하고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한 30분쯤 지나자 며느리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죠. 가방을 슬쩍 보니 집 근처 요양원에 팸플릿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그 근처에서 무슨 볼일을 봤는지 알겠더군요. 벌써 저를 보낼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는 얼른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짓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희가 아무리 날 설득했어도 나는 내키지 않는다. 다시 전화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게 어떻겠니? 며느리는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 지금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멀쩡히 잘해놓고 왜 그러세요? 그건 너희가 강요하니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그리고 네가 화장실 문을 잠가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려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잖아. 상관없어요. 어쨌든 등급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괜히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닌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판정받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세요? 모르면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잔뜩 흥분한 며느리가 저에게 성질을 부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대답이 없자 짜증이 담긴 얼굴로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누군데 대답을 하네. 그때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며느리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시도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일단 서까지 가서 이야기하시죠. 형사 중 한 명이 며느리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며느리가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예요? 이럼 그 이도 무사하지 못해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세상에 어떤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니?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날 위한 거? 화장실 문 잠그고 오줌도 못 가리는 노인네로 만들려고 한 게 날 위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더니 이번엔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죠. 용서? 나를 돈으로만 보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한 너를?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제발. 형사들이 그런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진술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불렀지만 저는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온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나뿐인 내 자식을...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무겁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아들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저한테도 출석하라는데 혹시 엄마가 저를 신고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 노망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여전히 반성할 줄을 모르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는 연락받지 않았습니다. 제정신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겠지.
난 이제 자식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황당했어요. 아들은 자기가 저에게 한 짓은 까맣게 잊고 저만 매정하다며 탓하더군요. 그 덕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넌 이번에 그냥 넘어갔으면 분명히 더 큰 일을 저질렀을 인간이구나.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청년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왔어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청년회장과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선을 넘은 건 자식들인데 부모라고 계속 참아야 하나요? 사실 저희가 CCTV 설치를 추진한 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혹시 강도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근데 설치하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대부분 어르신을 괴롭힌 건 타인이 아니라 집안을 쉽게 드나드는 가족들이었어요. 마음대로 부모의 돈을 가져가고 윽박지르고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런 분들 대부분 아닌 척하고 사셨어요. 자기 자식 허물 감춰주려고요. 씁쓸한 마음에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런 자식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 참고 사는 노인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 후 재판이 진행됐고 결국 두 사람 다 실형을 피하지 못했죠. 며느리에게는 1년, 아들에게는 6개월의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서로의 가슴에 너무 큰 상처가 남아버린 뒤였어요. 아들이 교도소로 떠난 후 저는 가끔 찾아오는 자식도 없이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혼자가 두렵지 않네요. 아직은 저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가끔 찾아와 위로해주는 이웃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을진 모르지만 지금처럼 제 의지대로 살다가 가는 게 작지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마 제 또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사연을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참지 마세요. 우리도 당당한 인간입니다. 그럼 부디 오늘도 무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